얼마 전 인류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위한 식단 가이드라인 2025-2030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이어왔던 핵심 기조를 뒤집으면서 새로운 영양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난 1992년에 등장한 이 식품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에는 파스타, 시리얼, 밥, 빵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이 뒤집히면서 밥과 빵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로 갔습니다. 이 발표 직후에 백악관 발표 영상과 함께 이걸 설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우선 새롭게 발표된 이 식단 가이드라인은 아주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반적인 기조도 괜찮고요. 여기 어떻게 이걸 넣었지 싶은 디테일한 요소들이 괜찮은 게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도 논란이 될 만하거나 조심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의 핵심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중요하게 볼 부분들에 대한 저의 의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미국에서 계속해서 발표해왔던 이 대국민 식단 가이드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1970년대에 만들어져서 1980년부터 5년마다 발표되어 왔던 이 가이드라인은요,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패한 전문가와 산업, 정치인들이 결합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들은 힘의 논리에서 묵살되어 왔고요. 이 가이드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자마 인터널 메디신에 실린 논문을 읽어보면 됩니다. 논문의 제목은 Sugar Industry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search입니다. 이 자료는 1920년대 설탕연구재단의 내부 문서를 폭로한 논문입니다. 이는 당시 산업계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에 대한 논쟁에서 설탕 대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주범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향의 연구를 지원했던 정황을 보여줍니다. 1950년대에 설탕연구재단은 이 설탕이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은 하버드 대학교의 공중보건대학 영양학과장인 프레드릭 스테어와 마크 헥스테드와 같은 전문가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1967년에 NEJM에 실린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 논문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이 심혈관 질환의 문제라고 지적하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인용되었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어떤 자본과 이 산업의 개입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탄생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식단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곡물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1992년에 나온 푸드 가이드 피라미드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빵, 시리얼, 쌀, 파스타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주식으로 삼고 하루에 6에서 1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곡물로 1 제공량은 조리된 밥이나 파스타의 반컵 또는 빵으로 치면 한 장 정도입니다. 곡물 6에서 11회 제공량은 공깃밥을 환산했을 때 대략 2.2에서 4.1공기의 밥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가이드에서는 권장량을 2회에서 4회 제공량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공깃밥으로 환산하면 대략 0.7에서 1.5공기 정도의 밥입니다. 이 곡물을 하루에 밥 2에서 4공기 정도의 분량으로 먹으라 했던 권고안이 하루에 1.5공기 이하로 먹으라고 바뀐 겁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도 빵, 면, 시리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인 통곡물을 통해서 먹으라고 했고요. 2000년 식품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육류나 유제품 대신에 식물성 오일을 선택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서 외에도 다양한 영양 지침에서 버터와 같은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고 식물성 오일을 쓰라고 하는 문장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또는 우리의 급식 환경에서는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와 같이 이 콩이나 씨앗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정부의 지침에 따른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식품 가이드라인은 유제품은 가능하다면 무지방이나 저지방으로 먹으라고 명시했습니다. 단백질의 급원도 지방이 최대한 없는 살코기를 중심으로 먹으라고 했고요. 포화지방은 총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섭취하고 콜레스테롤은 300mg 미만으로 섭취하라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이 300mg의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량은 2015년 가이드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자료가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에서나 어떤 영양 수업에서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가이드라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알려져 왔던 이 전문가들이 말했던 이 정책이 사실 순수하게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번 정책에서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첨가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풀게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만약 이 설탕과 지방 논쟁에 대해서 낯선 분이라면 제가 언급했던 이 논문들과 니나 타이쇼스에 져서 지방의 역설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양 분야 또는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눈을 열어줄 겁니다. 저와 건강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이걸 꼭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수년 전부터 제가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기회를 놓치시면 이 다음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과거의 식품 가이드라인은 곡물을 중심으로 깔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한 기본의 단백질과 지방을 식사의 중심에 두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부터 이 새로운 식단 가이드의 세부 내용을 주제별로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건강한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올리브유, 버터, 육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를 통해서 지방을 충분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지질이 몸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수분을 제한 성분의 60%가 지질이고요. 우리의 모든 세포막은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서도 이 지질 재료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참고로 필수 지방산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먹어야 되는 지방산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지방을 충분히 먹어야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구성성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고농도의 포도당과는 다르게 몸의 구성성분과 잘 친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화 반응처럼 무언가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히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과 다르게 혈당 스파이크 없이도 에너지를 천천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동안에 지방과 관련된 가이드에서는 동물성 식품이 나쁘고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논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씨앗이나 콩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추출한 기름들을 추천했고요. 실제 우리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에서는 올리브유를 식용유의 기본으로 추천하고요. 버터나 소기름, 비프 텔러도 옵션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게 국내 급식 환경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 아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서는 포화지방 섭취량을 하루 섭취 열량 전체의 10% 이하로 섭취하라는 이 가이드는 이전과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자료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이 더 확실히 좋다, 포화지방 완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나쁘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모자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 또 다른 주인공은 단백질입니다. 가이드에서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우선하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목표를 1.2에서 1.6g으로 제시합니다. 그동안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배가 기본이었는데 이게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걸 체중이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동안은 하루에 단백질을 48g 먹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72에서 100g에 가깝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단백질과 지방이 든 음식들은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가이드에서는 고기나 생선, 달걀들을 충분히 먹으라고 허용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아미노산의 요구량이 많거나 이 근손실, 근감소가 중요한 이슈인 노인들한테도 우리가 단순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의 구성 물질이 되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먹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급원도 꽤 넓게 열어뒀어요. 동물성 식품으로는 달걀, 가금류, 해산물, 적색육을 추천했고요. 식물성 식품으로는 콩이나 렌틸, 견과, 씨앗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기라도 설탕이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형태는 피하라는 문장도 덧붙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제안이에요. 이번에는 탄수화물과 관련된 가이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지방이나 단백질에는 필수 지방산 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먹어야 하는 지방산과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에는 이런 필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필수 탄수화물, 필수 포도당 이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구성 성분 중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0.5% 내외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의 대부분도 간과 글리코겐에 저장된 에너지 형태의 탄수화물이고요. 하지만 이게 탄수화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거나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중요해요. 저는 탄수화물을 각자가 적절한 맥락에 맞게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먹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부적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하루 3끼와 2번의 간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전체 열량의 60% 또는 그 이상이 들어있는 음식을 365일 매일 먹으라고 할 과학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빈약하다는 거예요. 지난 1992년에 등장한 이 식품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에는 파스타, 시리얼, 밥, 빵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이 뒤집히면서 밥과 빵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로 갔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고도로 가공된 녹말이나 첨가당을 피하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의 문제를 강조했고요. 첨가당에 대한 입장도 단호합니다.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첨가당은 어떤 양도 권장되지 않는다. 만약에 섭취한다면 한 끼의 첨가당이 10g이 넘지 않게 하라. 이 내용은 미묘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첨가당에 대한 가이드는 굉장히 모호하고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WHO는 첨가당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게 더 좋다고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이걸 이용해서 첨가당의 하루 섭취 열량이 약 5에서 10% 정도가 권장량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하루에 2000kcal가 권장 열량 여성을 기준으로 5에서 10%에 해당하는 첨가당은 25에서 50g에 해당하는 설탕입니다. 매일 설탕 5에서 10티스푼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설탕 10티스푼을 먹어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에서는 권장량은 0이라고 확실한 가이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간식에 첨가되는 첨가당의 함량도 제한을 뒀습니다. 크래커 21g을 기준으로는 5g 이하, 요거트 50g을 기준으로는 2.5g의 첨가당을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아이들에게 급식이나 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들에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아이들에게 먹여지는 음식과 간식이 너무 달콤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제한을 걸어주지 않으면 식품 산업이나 급식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탄수화물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한 에너지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먹었던 것처럼 엄청 많이 먹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좋은 급원의 탄수화물을 통해서 과하게 먹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비만이나 당뇨, 지방간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맥락에서는 특히 과한 탄수화물 섭취로 만들어진 질환이 있을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하게 줄이는 게 타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가이드에서 튀긴 음식을 언급한 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밀, 나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이 대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튀기는 것보다는 굽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게 권장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적절한 조리 방식으로 요리했을 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들의 급식이나 또는 회사의 구내식당의 식단을 보시면 튀김이 꽤 종종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도 튀긴 음식, 유탕 처리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 가이드는 술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는데요. 이건 이미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장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발효식품도 충분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채소나 이 과일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발효식품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권장한 발효식품에는 사우크라우트, 김치, 캐피어, 된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갭스 책에도 이 장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실전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에 있었던 이 케이스별 세부 가이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수유하는 아기에 대한 제한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가장 처음 먹는 음식물이 이 모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이드를 남겼습니다. 일단 생후 첫 6개월 동안 모유를 먹는 것을 강조했고요.
가능하다면 2년 이상 모유를 먹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영아의 건강과 이 엄마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모유를 먹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수유하는 아기들한테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는 엄마가 먹는 식단의 영양 밀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 엄마의 영양 상태와 호르몬 상태가 아이에게 모유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엄마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또는 호르몬 건강을 아이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아이는 옥시토신이 많이 들어있는 모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모유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유에는 이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는 여기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영유아 식단에서는 이 영유아에게 알러지 식품들을 주의하라고 한 점도 좋습니다. 특정 식품이 개인의 몸에서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5세에서 10세 아이에 대한 이 식단 가이드에서 강조한 것 중에서 제가 되게 놀라고 반가웠던 게 있습니다. 요리하는 걸 재미있고 일상적인 일로 만들어서 가족의 일상에 녹여내세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탄단지나 어떤 수치 집착하면 놓치는 게 이분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고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게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실험실에서 음식 먹듯이 탄단지 얼마 먹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 아이가 커서도 좋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이드에서는 이거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청소년기 가이드에서는 특히 이때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비타민 D도 충분히 먹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설탕이 많이 든 음료의 섭취를 줄이라고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도 피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에너지 드링크를 꽤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량의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식품을 구매하고 요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성인의 식단 가이드에서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단의 중심에 두라고 강조했고요. 탄수화물을 잘 먹으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굳이 먹으라고 안 해도 이미 알아서 다들 많이 먹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을 하신 분들한테도 어떤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채식을 할 때 가공이 많이 된 이 비건식품, 이 가짜 식품들을 조심하라고 했고요. 채식을 하면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A, E, D, B12, B6, 콜린,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아연, 그리고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채식이라는 게 단순히 건강을 떠나서 어떤 개인의 신념과 양심 때문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적 가이드에서 언급한 게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가이드에 있는 한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이 가이드는 유제품의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는 하루에 3번 유제품 섭취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때 전 지방의 유제품을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제품을 많이 먹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의 몸에선 유당 분해 효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현대 우리가 먹는 우유에 들어있는 베타카세인 A1도 우리 소화기가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에 가서 문제를 만들고 전신에서 염증이나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우유를, 로우밀크를 적절하게 발효해서 먹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이 이걸 이렇게 먹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가이드가 트럼프 정부가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여기에도 축산업이나 낙농업 분야에 로비를 받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우유, 로우밀크를 적절하게 발효해서 이것들을 요거트나 캐피어 등의 형태로 먹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하루에 3회씩 유제품을 충분히 먹으라는 말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에 대한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제품은 꼭 필요하다면 줄이거나 피하는 게 좋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하고 가능하면 발효한 형태를 먹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제품은 각자가 과하지 않게 먹어보면서 내 몸이 편안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소화나 어떤 피부, 코막힘과 비염 또는 장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계는 탄수화물에 대한 권고에 있습니다. 저는 앞서 국민 단위로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게 만든 정책의 흐름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나 또는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파트에서 어떤 개인화된 가이드, 그러니까 개인의 활동량이나 근육량 또는 인슐린 저항성, 또 어떤 질병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부적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과일에 있습니다. 이번 식단 가이드에서는 과일을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육체 활동량이 많고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는 이 가끔씩 먹는 과일이 되게 중요했겠지만 현재와 같이 이 영양의 과잉, 이 풍족의 시대에서는 여기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과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먹는 과일은 원래 자연에 있었던 과일, 고대의 과일과 굉장히 다릅니다. 현재 먹는 과일은 자연의 사탕이에요. 우리가 일부 열대지방을 제외하고는 인류가 이렇게 많은 과일을 365일 매일 많이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2번씩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많이 하거나 건강한 사람들만 하루 2번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의 몸의 상태나 어떤 반응에 맞게 또는 현재의 우선순위에 맞게 과하지 않게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현명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일률적인 프레임 자체에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식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생애 주기가 다르고 대사 상태와 장 건강, 소화 능력 같은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장벽의 건강이 망가진 상태에서 현미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먹는 것은 오히려 치유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벽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방 대사가 좋지 않은 사람이 또는 오랫동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 지방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기나 버터를 확 먹는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효용과 비용이 항상 함께 존재해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광범위한 대중을 위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를 어떤 정답처럼 일률적으로 제안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각 케이스, 상황마다 조금 더 신경 쓸 것들, 중요하게 볼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가이드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음식 사이에도 위아래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에서 처음 보여드린 식품 신호등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출간했던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에서는 이걸 개정한 버전을 담았고요. 이 책의 16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식재료 신호등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기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고 각 식품군 안에서 괜찮은 것, 나쁘지 않은 것, 조심해서 봐야 할 것,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나쁜 기름처럼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공된 식품처럼 우리 모두가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실히 문제가 된다라고 합의할 수 있는 음식이 있긴 하지만 어떤 식품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보다는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분류한 겁니다. 만약 국내에서 영양 전문가나 관련 정책 담당자분들께서 새로운 영양 지침을 만든다면 저는 이런 피라미드보다는 신호등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이 자료의 구성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발표된 식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것들이 이후에 10년, 20년 또는 이후에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에도 이것들이 꽤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은 이미 제 유튜브에서 영상이나 또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전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책이나 이런 강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슈퍼파워 레터입니다. 이 슈퍼파워 레터는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지 못했던 것들, 또는 제가 지금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메일로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걸 구독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에 메일이 날아갑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걸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이 메일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정보들 제가 많이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